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피정입니다. 2025년에 여러분들에게 합격의 기운이 아주 가득가득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 선생님들하고 이제 직강에서 많은 상호작용을 했고요. 인강 선생님들도 이제 많은 상호작용을 했었는데 어, 좀 변화는 있겠죠. 직강으로 오셨다가 인강으로 전환하시기도 하고 또 인강으로 듣고 계시다가 직강으로 들어오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인강으로 듣다가 모의고사 때 직강으로 전환할 수 없냐 이런 질문 하시는데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에 가장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어 가시면 돼요. 저희는 그걸 도와드리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 올해 6명 정도가 이제 모의고사 반에 직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두 분이 이제 공립 합격하시고 세 분이 사립 합격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내년에 다시 합격할 거고 또 여러분들도 또 합격할 거고 중요한 건 작년을 되짚어 보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내가 이것은 알아야겠다. 그리고 이 공부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 이런 분들의 잘 성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차곡차곡 1월 달부터 11월, 12월 시험 보는 그 순간까지 쭉 성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함께 잘 보완하면 될 거고 자기 자신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점검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냥 과감하게 드러내시고 그런 부분들을 저는 도와드리고 보완해드리고 그러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강의는 수요일 날, 금요일 날 1시부터 7시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7시가 지나가고 나면 뭐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Q&A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금요일이니까 오늘 수업을 하고 뭐 신체 이해부터 에너지원 조금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궁금한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브랜드 톡이라든가 또 우리 홈페이지에 질문을 남기셔도 되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들도 있겠지만 인강생들의 질문들도 있겠죠. 그 질문들을 모아서 가장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 몇 가지를 선별하고 그 선별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 수업 듣고 있는 상황, 그날 또 수요일날 수업이 진행됐을 거니까 수요일날 수업 내용들 중에 궁금하셨던 점들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질문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날은 요 강의실이 이제 하루 종일 우리 피종의 전공체육 강의실로 이제 할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공부하셔도 돼요. 여기서 공부하셔도 되는데, 제가 오전 중에 올 거예요. 오전 중에 와서 여러분들이 자습을 하시든 또 여러분 나름의 어떤 진도에 맞춰서 뭐 공부를 하시든 좋은데, 미션이 있어요. 미션.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날 수업이라든가 수요일날 수업을 하고 나서 그 중에 수업 진도 내용들에 맞는 어떤 중요한 핵심 키워드들이라든가 중요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숙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밴드상에 한번 올렸잖아요. 근데 이게 뭐 글씨 그 띄어쓰기만 틀려도 대문자 소문자만 틀려도 다 오답 처리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 오로지 기준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물, 이 PDF 파일 상에 있는 자료물, 띄어쓰기도 거기에 맞게. 뭐 띄어쓰기, 붙여쓰기 정도는 제가 여러 가지 유사 답안으로 만들어 놓긴 할 건데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정답 채점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최소한 우리가 완전 학습이 되려면 80%에서 90%까지는 가야겠죠. 그래서 반복 연습이 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 오전 중에는 여러분들 시험 보고 이제 여러분들 상태를 점검하고 저는 여기서 상주할 겁니다. 여기서 있는 동안에 저한테 질문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보완하는 공부를 또 하시겠죠. 그래서 오후에 또 시간을 지정해서 또 평가를 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성장이 없으면 이놈 공부 안 하는구나. 이거 딱 드러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목요일 날 지났어요. 금요일 날 몽둥이를 들고 와서 한 조 패는 겁니다. 예. 아주 폭력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을 잘 리딩하고 잘 밀어주고 하겠습니다. 자,
서론 그만하고요. 바로 시작하죠. 자, 운동 생리학이에요. 여러분, 운동 생리학 어렵나요? 운동 역학도 어렵고 운동 생리학도 어렵고, 맞아요. 어려워요. 외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요. 생소한 용어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일일이 그 기전들을 다 따라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그런 고민했어요. 여기서 뭘 썼냐면, 여기다 이제 1월 3일 개강에서 썼거든요. 아, 잘하고 싶다, 잘해야 한다, 잘하자, 뭐 이렇게 썼어요. 근데 잘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 바꿔 얘기하면 합격해야 한다는데, 여러분들의 바람이고요, 저의 바람이에요. 그쵸? 잘하고 싶은데, 근데 뭐 잘하고 싶기도 하고 잘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있는데, 중요한 건 나의 바람과 나의 의무감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으로 일단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학을 그럼 어디까지 할 거냐? 생리학을 잘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분자, 원자 단위까지 가야 돼요. 그럼 우리 거기까지 가야 되나요? 아니, 저도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그럼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를 봤더니 제가 가르친 생리학의 영역에서 벗어난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었어요. 그럼 그 부분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잘 이해하는 수준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저는 거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공부하다 보면 생리학이 더 깊이 하고 싶은 유혹이 굉장히 많은 학문이거든요. 그때는 물어보면 돼요. 물어봐서, 아, 선생님,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기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물어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 상호작용이 있으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첫 시간이 신체의 이해입니다. 자, 우리 몸을 이해할 때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나오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인체 내에 비어있는 공간은 뭐가 있는지, 인체의 기계 적용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건 이제 생리학과 역학이 연결되어지는 부분이고요. 인체는 어떻게 조직화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시스템화 되어져 있는가, 어떠한 한 부분에 의해서 어떠한 한 다른 부분들이 어떠한 영향들을 주고받는가, 또 우리 체온이 올라가면 체온을 낮춰야 되고 체온이 낮아지면 체온을 높여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몸을 항상 안정되게 유지시켜주는 쪽으로 조직화되어 있구나 라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환경과 인체의 기능인데, 환경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바깥 환경들도 있고 신체 내부 환경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환경들이라는 건 운동할 때 어떤 환경들을 얘기하냐면, 더운 환경에서 운동을 하느냐, 아니면 추운 환경에서 운동을 하느냐, 아니면 높은 고지대에서 운동을 하느냐, 아니면 수중, 물속에서 운동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운동을 하면 인체 내부 환경들도 바뀔 거예요. 체온도 올라갈 거고, 산소는 부족해질 거고, 이산화탄소는 많아질 거고, 그쵸? 또 이제 추가적으로 거기에 수소이온이라고 하는 것들도 많아져요. 체내가 산성화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변화되는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미시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따져보는 게 세포죠. 그래서 세포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에너지들이 만들어지는가, 이런 얘기들을 할 거고요. 이런 세포 생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이제 물질 운반이에요. 어떻게 수동적으로 물질이 운반되어지느냐, 능동적으로 물질이 운반되어지느냐, 이런 얘기들 좀 해볼 거예요. 보통 이제 수동적이라는 건 위에서 물을 떨어뜨리면 밑으로 떨어지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져요. 근데 능동적 운반이라는 건 우리 그 개울물에서 논이 좀 높은 곳에 있고 개울물이 밑에 있어요. 그러면 물을 이렇게 퍼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수기라는 걸 쓰죠. 양수기는 전기 에너지든 기름이든 에너지를 이용해서 써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에너지를 퍼올릴 때에는 능동수송이라는 걸 해요. 에너지를 써서. 네, 그런 것들도 할 거고요. 그 다음 영양소와 작용인데,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3대 영양소 얘기하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죠.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 세 가지를 벗어나는 시험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비타민, 무기질, 물 뭐 이런 거 얘기하지만 그런 것까지 얘기하려면 영양학으로 가는 거고요. 우리는 운동 생리학이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정도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는 거고요.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아주 미시적인 단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이 구성되는 단계로 점차 확대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포들, 뭐 상피세포도 있고 우리 피
혈액 속에 있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처럼 이 적혈구가 특히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산소를 운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운반체 역할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근육세포, 그 다음에 신경세포는 우리 신경 자극을 전달해서 우리 몸의 움직임을 관장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우리 적혈구 같은 건 하나의 결합 조직인데 결합 조직을 아주 쪼개 놓은 거고 모여들면 이렇게 적혈구, 백혈구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근육 하나의 어떤 세포들을 모아 놓으면 하나의 이제 근육 다발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신경도 하나의 뉴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감각 신경도 있고 운동신경도 있고 운동신경에 체성운동신경도 있고 자율운동신경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연결되어져서 신경 조직을 만들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들이 근육 조직이 여기에 근육을 이루고 상피 조직이 피부를 이루고 신경 조직이 연결되어져서 이 안에 혈액이 통한다면 하나의 심장이라는 기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라는 기관은 여기까지는 조직이지만 기관은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에요. 심장은 어떤 기능을 수행할까요? 우리 몸에 피를 돌게 만들어요. 엔진 같은 곳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솔직히 엔진은 연료를 품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물리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 심장은 순환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피를 순환시켜요. 그럼 피를 어디로 가서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뭐라고요? 근육으로 보내야 돼요. 맞아요. 근육으로 보내서 근육에다 뭘 줘야 될까요? 산소를 줘야 돼요. 그럼 산소를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폐에서. 그럼 요 대기 중에 있는 산소를 들이마셔서 뭐 확산이든 뭐가 됐든 이렇게 주고받아서 요 피가 샥 돌아서 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운동을 한다라는 건 여기서 산소를 많이 필요로 했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여기서도 산소를 많이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운동하면 숨이 차요? 안 차요? 숨이 차요. 왜 찬 거예요? 네가 운동했잖아. 네가 산소 달라며. 그러니까 나는 숨 쉰 거야. 들이마신 거야. 근데 운동하고 나면 어때요? 숨이 가빠지죠. 네. 보통 이제 운동을 하고 나면 부산물이 나와요. 산소 줬더니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요, 얘가. 그럼 이산화탄소는 부산물이니까 몸에 있으면 안 좋아요. 그럼 이제 또 누가 운반해요? 또 혈액을 통해서 심장이 그걸 운반시켜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요? 입을 통해서 내뱉는 거죠, 이산화탄소를.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호흡이에요. 그럼 호흡이라면 이제 여기 심장을 예로 들었지만 호흡이 있다면 요 폐 기관이 있겠죠. 지금 금방 식사들 하셨을 거니까 소화를 시키는 위 조직, 소화 기관들이 소화를 시켰겠죠. 그래서 이런 기관과 기관들이 모여서 특히 심장 같은 기관은 온몸에 피를 순환시키잖아요. 빨간색으로 보여지는 것은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동맥혈이에요. 그 다음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정맥혈이에요. 네, 이렇게 CO2. 네, 그래서 몸에 산소를 공급하고 몸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게 순환계가 해야 될 역할인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들이 모여져서 우리 몸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주 되게 간단한 얘기 요거 하나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산소를 들이마셔서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다. 이게 올해 시험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산소 섭취한 것과 이산화탄소 배출의 비율, 그걸 호흡 교환율이라고 해요. 호흡이니까 들이마시고 내신 기체의 비율이에요. 그럼 이제 산소를 1 들이마셔서 이산화탄소를 1 내뱉으면 1분의 1이죠. 그럼 호흡 교환율이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산소를 1 들이마셨는데 이산화탄소가 0.7 나왔어요. 그럼 1분의 0.7이니까 호흡 교환율은 0.7이 되죠. 그래서 이걸 따져봤어요. 좀 미리 말씀드리면 알아봤더니 산소 섭취량분의 이산화탄소 생성량의 비율을 따져서 봤더니 0.7인 에너지원도 있고 1.0인 에너지원도 있더래요. 근데 이 호흡교환율 0.7이 되는 게 뭐냐면 지방이에요. 그 다음에 1.0이 되는 게 뭐냐면 탄수화물이에요. 우리는 여기까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산소 대사라고 얘기해요. 네. 그럼 요거를 넘어서는 운동에서는 무슨 대사가 동원되냐면 무산소 대사가 가속화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요 정도만 우리는 요 정도 요렇게 되면 산소가 충분한 환경에서 운동을 하는구나. 근데 요렇게 넘어간다라는 건 이게 요거 한 번만 다시 따질게요. 들어간 산소보다 이산화탄소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난 받은 것도 없는데 받은 건 1밖에 안 줘놓고 내뱉는 건 1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럼 뭘까요? 몸속에서 부가적으로 뭔가 더 만들었겠죠. 부가적으로 더 만들어낸 게 몸을 안 좋게 하니까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기원율이 1.0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타나요. 이러면 이제 무산소 대사가 가속화된 거죠. 자, 이렇게 몸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아까 세포 아주 작은 단위로 봤었는데 세포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세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게 이제 세포막이에요. 원래 식물 같은 경우는 세포벽이 존재하는데 동물 세포는 세포벽이 없어요. 그냥 세포막만 존재해요. 요게 세포막이에요. 이게 감자처럼 생겼는데 그 얇은 감자 껍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자 껍질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럼 이제 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물질이 잘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겠죠. 이 막은 어떤 거냐면 지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지질이라고 해서 요렇게 된 인지질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쭉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로 인지질이 구성되어져 있지만 이게 완전히 막 밀폐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주 미세한 구멍들이 있어요. 우리 혈관도 아주 미세한 구멍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미세한 구멍 사이로 어떤 일이 생기면, 즉 압력차가 생기면 물질들이 운반이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 지질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우리 뭐 호르몬들 같은 경우에 지질, 그러니까 스테로이드성 호르몬 지질 같은 호르몬들은 기름끼리 잘 섞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잘 투가 돼요. 근데 수용성 호르몬 같은 경우, 그러니까 물과 기름은 잘 안 섞이잖아요. 얘네들은 지질을 통과 못해요. 얘네들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통로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 통로가 만들어져 있든 아니면 그 수용성 호르몬들이 들어온 리셉터, 그러니까 수용체죠. 수용체가 받아서 이렇게 전달해 주던가 해야 돼요. 어쨌든 중요한 얘기는 세포막이 있는데 세포막으로는 뭐가 되겠다? 물질을 이동하겠구나. 우리 중요한 물질들이 뭐 있을까요? 우리 이제 공부를 좀 처음이지만 우리 운동생리학 공부할 때 물질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몸에 뭔가 써야 되고 에너지로 써야 되는 것들인데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영양소 얘기했으니까 탄수화물 있겠죠. 탄수화물은 나중에 우리 글리코겐이라든가 혈중의 글루코스로 변화될 거예요. 또 뭐 있을까요? 지방 있겠죠? 지방은 주로 이제 TG라고 하는 중성지방이라든가 유리지방산의 형태로 이렇게 있을 거예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크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단백질은 뭐 알라닌이라든가 뭐 아민기 형태로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우리 이제 크레아틴인산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ATP 요거 있죠. ATP가 있다는 건 뭐도 있다는 거예요. 뭐 ADP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이런 거 뭔지 잘 몰라요. 그쵸? 모르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로 쓰여지는 거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연료들이에요. 연료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반응성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반응하게 만드는 뭐도 있냐면 효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ATP를 분해하는 효소, 뭐 크레아틴인산을 분해하는 효소, 뭐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 뭐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 뭐 효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요 안에 다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근육에 있는 하나의 세포다라고 생각하면 세포의 근육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요 하나의 세포가 하나 있는데 근육에 여기 막 수축 이완을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다 에너지를 탁 줘야 되거든요. 그럼 어디가 제일 빨라요? 요 세포질에 있는 애들이 제일 빨라요. 그래서 세포질에 있는 요 ATP가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럼 얘 다음에 줄 수 있는 애가 누구냐 하면
얘예요. 크레아틴인산. 얘도 세포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얘네 얘만으로 모자라니까 또 줘야 되는 게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도 여기에서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빨리 해야 돼. 에너지를 빨리 줘야 돼. 그런 운동이 어떤 운동이죠? 고강도 운동. 뭐라고요? 100m 달리기, 뭐 웨이트 트레이닝,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숨 쉬지 않고 빨리 해야 되는 이런 운동들. 그러니까 숨을 들이마셔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숨을 들이마셔서 심장을 통해서 산소가 공급되어져야 되는데 그 전에 끝나. 그럼 뭐 의미 없죠. 그땐 여기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세포질에 있는 에너지원들을 이용해서 운동을 해요. 근데 숨을 들이마셔서 충분하게 산소가 와서 그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게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여기서 만들어져요. 미토콘드리아. 세포의 에너지 공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땅콩처럼 생겼는데 조금 이따 더 큰 걸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중요한 게 산소를 받아요. 근데 여기 세포질에 있는 애들은 세포질에 있는 산소 필요 없어요. 근데 미토콘드리아 얘네들은 산소를 꼭 받아야 돼요. 산소를 받아서 뭐를 만드냐면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우리가 숨 들이마셨는데 이산화탄소 내뱉더라. 그게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배출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뭘 만들어내냐면 많은 양의 ATP를 생산해내요. 그걸 우리는 산화적 인산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다 할 거예요. 지금 그냥 한번 이런 좀 밑바탕이 있구나 라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포막, 세포질,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에서 우리가 에너지 대사가 이루어져요 라는 정도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게 뭔 소리야 싶거든요.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앞쪽 얘기만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또 다시 되돌아와서 얘기할게요. 세포막은 물질이동 통로라 그랬죠. 아까 감자 껍질처럼 물질이동 통로인데 수용성 호르몬은 잘 통과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메신저가 있어야 돼요. 전달차. 얘를 통해 전달하는 거고, 지용성 호르몬은 쉽게 투과된다 그랬어요. 지금 이건 안 써도 돼요. 어차피 나중에 호르몬계에 가면 다 해요. 세포질은 물질을 뭐 한다 그랬어요? 저장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ATP, 정확히 얘기하면 아데노신 3인산,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예요. 네. 이게 이제 우리 몸의 화학적 에너지를 물리적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애들이죠. 그 다음에 크레아틴인산은 얘랑 짝꿍이에요. 짝꿍. 그래서 커플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둘 다 요 P, 이게 인원질이거든요. P 인원질을 같이 갖고 있어서 인원질로 연결된 인원질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짝이니까 커플이죠. 그래서 얘가 얘를 만들어내고 얘가 얘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커플 리액션 반응 또는 짝 반응 또는 공액 반응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얘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얘가 안 많아요, 그죠? 네. 여러분 이거 섭취하고 싶으시면 소고기 사 드시면 돼요. 네. 자, 안 많아요. 안 많으니까 좀 더 많은 에너지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뭘 해요? 글리코겐, 밥 먹는 거예요. 탄수화물, 감자, 고구마 이런 식물들의 곡식류 이런 거 먹는 거죠. 얘가 저장돼요. 글리코겐은 간에 저장되기도 하고요. 여기 간에 저장되기도 하고 또 근육에 저장되기도 해요. 근데 밥 많이 먹으면 살쪄요, 안 쪄요? 살찌죠? 예. 많은 탄수화물이 과하게 내가 소비하는 것보다 많은 탄수화물이 섭취되면 나머지는 지방으로 축적돼요. 그래서 밥 많이 먹으면 살찌죠. 예. 어쨌든 간에도 저장되고 근육에도 저장되는데 간에 저장되면 간 글리코겐, 근육에 저장되면 근 글리코겐, 혈중에 있으면 글루코스, 포도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건 필요 없고요. 글루코스는 하나의 요 소세지 하나예요. 근데 글리코겐은 소세지를 줄줄이 엮어놓은 비엔나 소세지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씩 똑똑 떼내면서 우리가 에너지로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요. 우리 이제 보통 불포화지방산, 포화지방산, 뭐 트랜스지방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중성지방은 보통 스테아릭산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포화지방산이에요. 그러니까 딱딱한 지방. 예. 불포화지방산은 막 물처럼 이렇게 연한 지방인데 얘네는 이제 스테아릭산 같은 경우는 딱딱해요. 예. 이런 것들을 분해서 또 에너지원을 쓰죠. 다 어디 쌓여 있겠어요? 딱딱하게. 여러분 만졌는데 딱딱하게 있으면 그게 다 이제 포화 지방산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배에도 많이 있고 허벅지에도 많이 있고 전 특히 여기 내장 지방 쪽에 많이 쌓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몸의 단백질. 여러분들은 아직 성장기죠? 아, 성장기는 아닌가? 저는 쇠퇴기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 많이 분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있고요. 아미노산도 에너지원으로 쓰이기는 해요. 그런데 극도의 탈진 상태. 여러분 영화 보시면 저기 캐리비안 베이래. 캐리비안 베이가 아니고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 그랜드 캐니언에 탐험하러 갔다가 고립되어져서 뭐 며칠을 굶고 생존하는 영화들을 보면 살이 쪽 빠지잖아요. 그게 이제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분해하기 위한 각종 효소들이 있는 거예요. 세포질에는 물질을 저장하기도 하지만 에너지 대사, 에너지를 생산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무산소성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세포질에서는 산소가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원질, 아까 피, 인원질 요거를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서로 주고받아서 ATP를 만들어요. 이런 시스템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아직 공부 안 할 거니까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해당 과정도 있어요. 해당. 글리코겐이 당이에요, 당. 네. 다당류거든요. 이 당을, 해당이니까 당을 분해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당을 분해해서 쪼개서 내가 에너지를 쓰기 좋게 분해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해당 과정도 세포질에서 일어나는데 쓰기는 좋은데 쓰고 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젖산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당을 분해하면 젖산이 만들어져요. 산소가 없으면 젖산이 만들어지고 산소가 충분하면 미토콘드리아를 보내요. 피루부산이라는 형태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까지는 아직 산소가 불충분한 환경에서 운동이 이루어질 때예요. 우리가 운동이 시작될 때도 산소가 불충분한 환경이고요. 운동을 잘 편안하게 하고 있다가 막 대시하거나 이럴 때도 산소가 불충분한 환경이에요. 근데 산소가 충분한 환경, 운동을 하다 보면 처음에 막 힘들었다가 어느 순간 편안해지는 시기가 있잖아요. 세컨드 윈드가 오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주된 에너지는 다 지방으로부터 거의 동원돼요. 근데 꼭 지방만 쓰는 건 아니에요. 탄수화물 쓰기도 하고, 아까 탄수화물 아까 호흡 교환율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1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지방은 몇이라고 했어요? 0.7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소를 공급받아서 이산화탄소가 적게 생성되는, 그러니까 몸의 부담이 적은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사용되어져요. 하나의 세포 안에서. 그렇죠? 또 이따 또 볼게요. 그 다음에 조직의 형태인데 조직은 세포 유형에 따른 구분도 있고 구성 기관에 따른 구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세포 유형에 따라서 우리 근육 조직 얘기하면 우리 근육 조직은 여기 골격근이나 심장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무늬가 있죠. 무늬가 횡으로 줄이 나 있다 그래서 횡문근 또는 가로무늬근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위라든가 뭐 이게 소장, 대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 곱창 드셔보셨죠? 곱창, 막창, 대창 뭐 이런 거 어때요? 밋밋하죠? 그래서 평할근이에요. 줄무늬가 없어요. 소고기 미역국 끓이면 이렇게 할머니가 뭐지 미역국가 아니라 그 소고기 장조림 하면 이렇게 찢어서 주시잖아요. 이 찢어져 주는 이게 요 횡문이 찢어지는 거예요. 가로무늬근. 그 다음에 이제 상피 조직이 피부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신경 조직, 여기 이제 세포체가 있어요. 신경 세포체가 신경 자극을 받아들여서 신경 축상 말단을 해서 신경 자극을 보내든가 하겠죠. 뭐 이런 정도만 보시면 돼요. 다른 것들은 우리가 크게 공부할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어떤 기능을 수행할 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관을 형성할 텐데 대표적인 기관들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씩 봅시다. 이거 뭐예요? 뇌예요, 뇌. 뇌는 뭐 할까요? 인지, 의식적 활동을 지배해요. 그래서 뇌가 있고 소뇌가 있고 중뇌, 교, 연수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가장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죠. 이렇게 중앙부 이렇게. 그래서 대뇌와 척수는 중추신경을 담당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심부에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명령을 전달하기도 하고 감각적 정보를 수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뇌가 있으면 뇌 밑에 쪽에 보면 여기가 제가 12월 31일 날 위 내시경 검사를 했거든요. 수면 내시경 아니고 그냥 확 집어넣더라고요. 여기서부터 확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예요? 후두 기관이죠. 한쪽은 폐로 연결되는 부분이고 한쪽은 식도 쪽으로 하면 이제 위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전 식도로 이렇게 밀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비 형태로 되어 있는 게 갑상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막 뭐 우리가 막 성장해야 된다, 뭐 신체를 항진시켜야 된다 그러면 갑상선이 자극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내려오면 뭐 흉선 이런 건 안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 폐예요. 네, 폐가 이렇게 돼 있어요. 폐는 풍선 같아요. 폐 드셔보셨죠? 순대 드실 때 허파 드시잖아요. 허파 드시잖아요. 간도 드시지만 허파도 드시잖아요. 폐는 풍선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구멍이 뻥 뚫리면 쪼그라들어요. 제가 양쪽 폐를 다 수술했어요. 기흉 때문에 폐 상단부의 일부분을 다 절제했거든요. 근데 여기 왼쪽 폐가 먼저 터졌어요. 기흉으로 대학교 4학년 때. 뻥 터지는데 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정말 폐가 주먹만큼 쪼그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멍을 뻥 뚫어가지고 샥 빼서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만드는데 숨이 들어가지더라고요. 아, 폐가 그렇게 쪼그라들었다가 늘어났다 하면서 공기를 들여 마셨다가 내보냈다는구나. 근데 폐에 지가 뭔 힘이 있어? 아무것도 없지. 얘를 누군가가 잡아당겨주고 누군가가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눌러주냐면 요 흉곽 여기 갈비뼈들 있죠? 흉골에 갈비살 고기처럼 질긴 조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잡아당겨요. 위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횡격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흉곽과 복강을 나눠주는 막이에요. 이 막을 아래로 쫙 잡아당기면 어때요? 공간이 넓어지죠. 그럼 폐도 그대로 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 내부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숨이 싹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만히 놔두면 어때요? 갈비살 질기잖아요. 탄성 조직이에요. 원래로 돌아와요.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원래로 돌아오면서 후 내쉬어요. 이게 안정시 호흡이에요. 운동할 때 어떨까요? 운동할 땐 근데 가만히 놔두는 호흡을 하면 이산화탄소를 빨리 못 내밀어요. 그래서 후 이렇게 내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내뱉는 거죠. 그게 폐의 기능이에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서 체내 이산화탄소를 많이 쌓이지 않도록, 그 다음에 체내에 산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옆에 보면 이렇게 리버, 간이 있어요. 아까 간에 뭘 저장한다 그랬죠? 글리코겐. 네, 글리코겐을 저장해요. 그러니까 먹으면 글리코겐을 저장하는데 먹는 거 말고 몸속에서 생기는 걸로도 글리코겐을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몸속에 운동하고 나면 젖산 같은 거 쌓이거든요. 젖산이 간으로 가면 글리코겐으로 바뀌어요. 몸속에 있는 아미노산 같은 경우도 간으로 가면 글리코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글리코겐을 저장하고 글리코겐을 재합성하는, 글리코제네시스, 재합성을 하는, 신생을 하는 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심장이 중요하죠. 또 심장은 우리 몸의 정중앙에 약간 왼쪽 부분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네, 여기 부분에. 그래서 만약에 호흡이 멈췄다라거나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 심장이 멈췄다거나 할 때는 심장 늑골의 여기 약간 앞쪽 여기를 압박하는 거예요. 근데 살살 누르면 안 돼요. 네, 심장이 눌리려면 흉부의 갈비뼈가 골절될 정도로 강하게 압박을 해야 돼요. 그래야 펌핑이 돼요. 네. 그래서 심장이 해준 역할은 여기에 바깥에 있는 산소를 들이마셔서, 여기 좌심방 좌심실이거든요. 들어가서 몸으로 순환시켜요. 그리고 돌아서 다시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심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췌장이 있는데, 여기 췌장이 있죠. 췌장. 이자라고 해요. 이자라고 해서 우리 몸에 이제 인슐린과 글루카곤,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분비를 하는 곳이에요. 특히 이제 인슐린 같은 경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식사하셨으니까 에너지원을 섭취했잖아요. 섭취한 에너지원을 간으로 옮기고 근육으로 옮길 때 인슐린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그 세포에 작용해야 인슐린의 자극을 받은 세포에서 포도당을 흡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에서 자극을 받으면 간에서 포도당을 흡수하고, 근육에서 인슐린의 자극을 받으면 근육에서 포도당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간에서 포도당을 흡수했으니까 간에서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하고, 그러니까 포도당 하나 받아서 나 글리코겐인데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줄줄이 비엔나 소시지를 갖다 붙여서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큰 덩어리로. 근육에도 저장을 하고. 그렇죠? 반대로 여기 췌장에서는 글루카곤이라는 것도 나와요. 근데 얘네들은 반대예요. 네.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혈중 포도당, 글루코스로 만들어주는 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될 거고, 운동을 하면 글루카곤이 분비되고 이러는 거예요. 서로 반대작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런가 보다. 그냥 지금 듣는 게 어렵진 않죠. 단지 용어가 좀 생소한 거고, 근데 인슐린도 얘기를 많이 들어봤고, 뭐 이런 글루카곤 얘기도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위죠. 위는 뭐예요? 소화를 시키는 곳이에요. 우리는 영양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는 공부하진 않습니다. 술 먹고 속 쓰릴 때나 좀 볼까? 뭐 그 외에는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장. 여기 뒤에 신장 이렇게 있어요. 제가 솔직히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 장모님이 신장 암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 종양이 한 4cm에서 5cm 정도 생겼어요. 그래서 신장을 적출할지 아니면 요 종양만 제거할지 아니면 이제 전이가 되었으면 어떻게 될지 이제 그거 알아보러 가는데, 그래서 많이 좀 걱정이 되긴 하죠. 근데 신장은 우리 몸의 모든 혈관들이 다 연결됐어요. 혈관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쓰면 기름도 노폐물이 묻어나고 노폐물을 다시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제거 기능이 없죠. 그래서 엔진오일 같은 경우 수시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그거를 여과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를 여과하는 곳이 신장이에요. 이런. 그래서 피가 들어가서 피를 깨끗한 피로 만들어서 다시 되돌려 보내는 거죠. 근데 신장이 제 기능 못하면 신장 투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하고는 크게 관여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게 이런 기관들이 여기에 있구나, 여기서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는구나 정도만 우리가 알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기관들이 모이면 이제 하나의 이제 기관이 우리 몸의 생존을 위해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거예요. 인체는 조직화되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시스템화되어 있다 그랬는데, 이렇게 시스템화되어져 있는 시스템 개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운동생리에서 공부하는 건 한 5개 정도예요. 첫 번째가 신경계. 아까 뇌가 있었고, 신경계, 여기서 여기 뇌가 있었고, 그다음에 척수가 있겠죠. 이걸 중추신경계라 그래요. 가운데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신경계 이렇게 막 신체 사지 말단으로 이렇게 연결되겠죠. 끝, 그래서 말초신경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말초신경계는 여기 손가락 끝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말초신경계잖아요. 만지면 아프죠. 압력이 느껴져요. 그래서 감각을 받아들이는 것도 말초신경이고요. 다시 아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피하게 되겠죠.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도 다 말초신경계에 이제 피하라고 얘기하니까 운동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운동신경. 그쵸? 우리 체온이 높아지면 체온이 높아지면 땀 흘려 이렇게 명령을 내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의식적으로 땀을 흘러라 라고 해서 흘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자율운동신경으로 땀구멍을 열어서 우리가 땀을 흘리게도 만들죠. 그런 것들이 이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를 공부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분비계예요. 내분비계는 이제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호르몬 공부하는데. 근데 우리가 어렵다고 하지만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건 우리 몸에 포도당을 유지하는, 포도당을 사용하는 뭐 이 정도의 내용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호흡계. 우리 호흡계 얘기했던 건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순환계. 폐를 통해서 들이마신 산소를 심장을 통해서 온몸의 조직으로 산소를 공급하고 온몸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나 뭐 젖산들을 심장을 통해서 제거하거나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심장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근육계. 근골격계인데 우리 골격계는 역학에서 볼 거고요. 우린 근육계를 주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계는 힘을 생성하는 곳이죠. 그래서 근육이 짧아지면 잡아당기는 거예요. 근데 짧아지면 잡아당긴다, 짧아지면 힘이 난다, 우린 항상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내가 근육으로 뭔가를 잡아당기고 있는 사이에 힘이 발현되는 상황은 당길 때도 힘이 발현되지만 누군가가 잡아당겨서 버틸 때도 힘이 발현돼요. 그래서 우리가 짧아질 때를 단축성 수축, 길어질 때를 신장성 수축인데 근육이 미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육은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라서 얘가 밀 수는 없어요. 잡아당기거나 늘어나는 걸 막거나, 이 두 가지예요. 아니면 버티거나 등척성 수축을 하거나 그런 형태.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가볍게 보면, 자, 이건 여러분들 어렵게 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 시스템들을 다 들어가면 다 다시 볼 거니까. 자, 신경은 자극 전달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그래서 인체의 빠른 내부통신 체제예요. 그럼 신경이 연결되어져 있는 곳만 자극을 주거든요.
혹시 그 개구리 뒷다리 전기 자극 실험 이런 거 해보셨나요? 초등학교 때? 안 해보셨나요? 저는 뒷다리를 뜯어보긴 했지만 거기에 전기 자극을 탁 주면 다리가 탁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극을 준 곳만 움직여요. 그래서 국부적이에요. 특정 곳. 만약에 운동을 했어. 그러면 이제 자율신경계가 야 운동했잖아 심장 너 뛰어! 라고 얘기하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그럼 심장 콩닥콩닥 뛰죠. 그럼 거기만 뛰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다른 곳도 또 이제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도 다 자극을 하겠죠. 국부적이고 되게 빨라요. 그래서 우리 몸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빠른 반응을 일으키려면 신경계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해부학적으로 보면 여기 보면 이 중추신경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말단 끝으로 연결되는 말초신경계가 있어요. 자, 여기 위치를 보면 방향성을 보면 감각이니까 감각은 외부에 있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감각신경은 이렇게 안으로 전달돼요. 이렇게 중추로 가겠죠. 그래서 안으로 가니까 무슨 신경? 네, 구심성 신경. 몸의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구심성 신경이라 그래요. 그럼 이제 요 구심성 신경을 따라서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그럼 뇌에서 이제 판단을 할 거고 명령을 이렇게 하달할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어떤 상황이니까 너 감각신경인데 너 아팠어? 아팠으면 피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몸 중심에서 밖으로 나가니까 무슨 신경? 원심성 신경이에요. 몸 밖으로 멀리 나가니까. 근데 체성신경은 누구를 주로 관장하냐면 근육을 관장해요. 골격근. 또 몸이 움직이면 몸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만큼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들을 다른 곳에서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장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뭐 내분비 기관들을 자극하고 이런 것들은 또 자율신경계가 그 역할을 수행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관장하는 게 바로 요 자율신경계예요. 다 원심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극을 받아서 자극에 따른 반응성을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몸을 에너지를 적게 써라 라고 얘기한다면 몸을 좀 억제할 거고 몸을 좀 활기를 줘라 라고 얘기했으면 활성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자율신경에도 이제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이 있는데 주로 이제 억제하는 자극은 부교감신경, 부대장이 하고요. 몸을 활성화시키는 건 대장이 하는 거예요. 교감신경이. 그래서 그런 어떤 역할들. 여기 보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있죠? 요거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역할은 굉장히 기능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부교감신경 자극이 줄어들고 교감신경 자극이 이렇게 커져요. 보통 안정시에 주로 역할을 하는 건 누구? 부교감신경의 억제예요. 뭐 심장은 좀 적게 뛰어. 보통 1분에 80번 정도 뛰는데 심장이 여러분 심장 1분에 몇 번 정도 뛰어요? 보통 한 70번, 60번 이렇게 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80번 정도 뛰는 자동 전동을 가지고 있는 심장이 왜 70번밖에 안 뛸까? 왜 60번밖에 안 뛸까? 왜 섬액을 가질까? 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몸이 그만큼 기능적으로 발달되어져 있기 때문에 억제를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부교감신경이에요. 근데 이제 억제하고 있다가 운동을 해요. 그럼 억제됐던 걸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부교감신경 자극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부교감신경은 억제성 자극이에요. 마이너스 자극이에요. 이걸 풀어주면 활성화되기 시작하죠. 그러다 운동을 좀 더 하다 보면 부교감신경 내가 너의 한계를 풀어주는 것만으로는 이 자극에 반응할 수 없어. 내 한계는 80번까지야. 그럼 90번, 100번 더 뛰어야 되는데 이거는 부교감신경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 누가? 교감신경의 역할을 하기 시작해요. 외부의 자극에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더 큰 반응을. 그래서 자극에 따라서 인체의 어떤 항상성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막고 또 외부의 항상성의 상황은 아니지만 다른 안정 상태를 취하기 위해서 반응을 보이게 만드는 게 교감신경의 역할이에요. 그럼 내분비계인데 아까 신경계는 되게 빠르다 그랬잖아요. 근데 빠른 대신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신경자극 주고 안 주고를 따지면 만약에 팔에 뭐 움직임을 얘기한다면 자극을 주면 자극 빼면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우리 몸이 다 확 올랐다가 확 가라앉았다. 조울증 걸린 사람처럼 확 올랐다가 확 떨어졌다가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경은 외부 자극에 맞춰서 빠르게 확 업시켜주고 업시킨 상태로 안정적으로 쭉 유지되게 만들어주는 게 내분비계예요. 그러니까 몸의 전체적인 반응을 일으켜요. 대신
전체적인 반응을 일으켜야 되니까 어때요? 느려요. 신경은 신경 축삭 말단이 딱 그 기관에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직접적 자극을 주거든요. 근데 호르몬, 내분비계는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호르몬이 피를 혈관을 따라서 이렇게 순환해요. 순환하다가 자기랑 짝꿍이 되는 리셉터 수용체가 있어요. 맞으면 탁 거기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안 맞으면 반응을 안 해요. 이거 코로나19 바이러스 코비드19일 때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생긴 모양을 받아낼 수 있는 이 항체를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 거거든요. 이걸 잡아야 되는데 얘를 못 잡으니까. 그래서 변이가 생기면 또 변이에 맞는 또 그 맞는 항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보면 어떤 내분비 기관에서 호르몬이 나와요. 여기 지금 두 개가 이렇게 딱 뾰족볼록 튀어나왔는데 이 두 개 나온 걸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표적기관에서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나오겠지만 실제로 반응성은 약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수용체와 많이 결합하면 반응성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면 수용체의 수를 줄여요. 너무 세게 반응할 거니까. 반면에 호르몬들이 적게 나와요. 그럼 어때요? 결합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수용체를 늘려요. 네, 많이 열어놓는 거죠. 반응하게끔. 그렇게 적응을 해요. 그래서 내분비계에서 주로 하는 역할은 뭐냐면 몸의 혈당, 포도당을 유지하거나 칼슘을 유지하거나 수분을 유지하거나 pH 산도. 우리 pH 7이 중성이에요. 그래서 pH 7보다 낮아지면 산성, 7보다 높아지면 염기성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몸은 pH 7.4에 약 염기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pH 7.4에 약 염기를 띠고 있지만 운동을 하면 수소이온들이나 이산화탄소 얘네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산성화돼요. 산성화되지 않도록 이제 막아주는 역할들도 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호르몬들이 분비되는 기관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잠깐 좀 보면 아까 여기 뭐 있었어요? 갑상선 있었죠. 나비처럼 생긴 곳. 그래서 여기 갑상선 있고요. 네, 갑상선 밑에 바로 부갑상선이 또 있어요. 여기 갑상선. 여기 티록신, T4가 티록신이고 T3 트라이 요오드. 그러니까 여기 다 이제 몸의 대사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칼시토닌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체내에 칼슘 농도 조절하는 애요. 그 다음에 부갑상선 호르몬 얘하고 이제 서로 기량작용을 하는데 다 칼슘의 농도 조절하는 애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신, 여기 특히 부신이 중요한데 부신 수질이 있고 부신 피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신 피질은 피부 겉에 부신의 겉쪽 부신 피질이라고 하고요. 부신의 안쪽을 우린 부신 수질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부신 수질에서 분비되는 게 우리 많이 얘기하는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에요. 아까 그 교감신경과 같은 역할이에요. 교감신경에서 분비되는 말단에서 분비된 호르몬이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교감신경 말단에서 분비된 호르몬 양에 비해서 호르몬 분비기관이니까 더 많이 분비하겠죠. 네. 그런 것들 그 정도만 간단히 볼게요. 호흡계요. 호흡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거예요. 네. 그 운동을 시작하면 산소를 들이마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보면 이제 갈비뼈 이렇게 얘기하는데 흉곽이 외상방으로 이렇게 커져요. 우리 숨을 한번 크게 심호흡 한번 이렇게 들이마시면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 외상방으로 커지면서 폐 내 압력을 낮추는 거예요. 네. 네, 그죠.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인지하냐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는 호흡만 요것만 느껴지죠. 여기는 안 느껴져. 그러니까 숨을 들이마시게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내부의 압력을 낮춘 거예요. 압력을 낮춰서 공기가 빨려 들어오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가로막 횡격막인데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가요. 그럼 얘네들은 이렇게 커졌고 얘네들은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 공간이 넓어지죠. 그럼 이제 여기 압력이 낮아지는 거예요. 여기 압력에 비해서 여기 압력이 낮아지면 쭉 공기가 끌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횡격막이 외상방으로 움직이고 흉곽이 횡격막이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폐 내 압을 낮춰요. 반면에 이제 들이마신 이제 이렇게 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산소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산소를 이렇게 들이마신 거죠. 그리고 이제 조직으로 다 보냈다가 다시 이제 다 돌아서 와요.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야 돼요. 여기 있는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내뱉어야 돼요. 그럼 이제 폐 내 압력을 높여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횡격막이 원래 그러니까 외상방으로 그 외늑강근이 안으로 들어오고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을 높여주면 여기 압력을 높여주면 공기가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죠. 그럼 여기는 산소나 이산화탄소는 기체인데 어떻게 이게 내 몸으로 들어와요? 보면 폐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이제 여기 보면 공기 들어와서 기관지거든요. 기관지로 해서 폐 쪽으로 수많은 것들이 연결돼 있어요. 수많은 이 공기 흐름관 끝에 뭐냐면 허파과리라는 게 있어요. 폐포예요. 이 폐포에는 수많은 혈관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거 더 확대해 보면 요 동그란 거 하나가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혈관하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공기를 들이마셔서 산소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산소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요 혈관은 어디로 돌아온 거냐면 조직을 갖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폐 쪽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요 혈관 쪽에는 산소가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 폐포에 있는 산소와 혈관에 있는 산소 사이에 압력차가 생겨요. 약 여기는 100 mmHg 압력이고요. 여기 혈관에는 약 40 mmHg 압력이에요. 그러니까 압력차가 크죠. 그러니까 여기서 산소가 혈관 쪽으로 이렇게 쫙 확산돼 가는 거예요. 반대로 조직을 돌아오는 거라서 여기에는 이산화탄소가 많겠죠. 여기도 이산화탄소가 있을 거예요. 폐포 안에도.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얘는 약 45 mmH 정도의 압력이에요. 근데 이 폐포 안에는 약 40 mmHg 압력이에요. 그럼 압력이 얘보다 높잖아요. 그럼 폐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이산화탄소가 확산되는 거죠. 그래서 폐 모세혈관이 폐포 안에 폐 모세혈관에 혈액에 흐르면서 이 적혈구 안에 있는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폐포 사이에 확산으로 운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포의 산소는 혈관으로, 적혈구로, 또 적혈구 가지고 온 이산화탄소는 폐포 쪽으로. 그래서 이산화탄소 내뱉으면 이산화탄소 받아서 다시 확 내뱉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압력 차에 의해서. 여기 가볍게 좀 보면 폐포예요. 요 폐포, 요 동그라미 요거 하나예요. 폐포에 보면 폐포의 산소 분압 이렇게 나오는데 몇이라고 나와요? 105죠? 이산화탄소 분압은 40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혈액이 이제 흘러가서 조직을 거쳐서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에 뭘 줬을까요? 산소 주고 이산화탄소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인데 봤더니 여기 산소는 몇이래요? 40이래요. 이산화탄소는 46이래요. 그러면 산소는 어디로 가겠어요? 이 폐포에 있는 산소 압력이 분압이 혈관에 있는 산소 분압보다 크니까 폐포에 있는 산소가 혈관 쪽으로 확산되어져 가겠죠. 이렇게 확산되어져 가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혈관 쪽의 산소 분압이 아까 40, 여기선 40이었는데 확산돼서 폐포에 산소를 받으니까 100의 산소 분압으로 높아졌어요. 그쵸? 이산화탄소는 46이었고 폐포의 이산화탄소 분압은 40이에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혈액에서 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보내고 나니까 이산화탄소 분압이 40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산소 분압이 100이고 이산화탄소 분압이 40인 혈액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충분하고 이산화탄소 적은 거죠. 이걸 동맥혈이라 그래요. 그래서 심장을 거쳐서 조직으로 가요. 조직으로 가면 여기서 다시 한번 쓸게요. 산소는 100이고 이산화탄소 40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에서 산소 분압은 어떨까요? 낮겠죠? 조직의 산소 분압은 한 40 정도란 말이에요. 그럼 요 산소가 조직으로 갈 거고. 그러니까 산소를 들이마셔서 미토콘드리아가 이산화탄소 내뱉는다고 했으니까 이산화탄소 분압은 또 높아져요. 45. 여긴 40이고. 그러니까 요 이산화탄소는 다시 혈관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산소 분압과 이산화탄소의 분압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산소 분압 높고 이산화탄소 분압 낮고, 조직에 주고 대사 과정이 일어나면 산소 분압 낮고 이산화탄소 분압 높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산소 들이마시고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 내뱉고,
그래서 산소 높인 다음에 다시 산소 주고, 다시 산소 보충해서 산소 주고, 이산화탄소 얘기하면 이산화탄소 분압 낮았는데 이산화탄소 받아서 이산화탄소 분압 높으니까 이산화탄소 내뱉고, 다시 이산화탄소 분압 낮췄다가 이산화탄소 받아서 또 내뱉고, 이런 과정들이 이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아까 호흡 교환율로 얘기했던 거예요. 산소 하나 들이마셔서 이산화탄소 하나 내뱉으면 호흡 교환율 1. 그게 영양소 중엔 탄수화물. 산소 하나 들이마셨는데 이산화탄소 0.7개 나오는 게 호흡 교환율이 0.7. 그게 지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순환계예요. 순환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내용하고 직결되는 거죠. 그래서 호흡 순환계는 같이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순환계는 운반 기능, 물리적인 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운반 기능을 담당해요. 주로 아까 뭐 운반했죠? 산소 운반했죠? 그리고 영양소도 운반해요. 포도당 또는 지방, 유리지방산, 뭐 이런 것들, 단백질, 뭐 이런 것도 다 운반하죠. 제거해요. 몸에 안 좋은 거. 이산화탄소가 뭐냐면, 우리 CO2죠. 이산화탄소가 뭐랑 결합되면, 물과 결합되면 뭐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H2CO3 탄산이 만들어져요. 약산이거든요. 몸을 산성화시키는 애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 얘네들은 또 이 수소이온이 잘 유리돼요. 그러니까 수소이온이 잘 유리되면, 수소이온이 나오면, 물론 수소이온이 전자전달계로 가면 우리 몸에 ATP를 생산하는데 되게 중요한 애예요. 근데 이 혈중의 세포질이 유리되어져 있으면 얘네들 몸을 산성화시켜서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운반기는 호르몬도 운반했고요. 우리 몸에 이제 순행식이라고 얘기하면 좋아요. 그 냉각수처럼 몸이 더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피를 몸 밖으로 보내요. 그래서 열을 방출하게 만들어요. 근데 지금같이 추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피를 몸 안으로 들여보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피부 쪽의 혈관을 크게 확장시키면 피가 밖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더울 때는 열을 잘 방출하게 되는 거고, 추울 때는 어때요? 몸 쫙 오그라들죠? 그러니까 피부 쪽 혈관이 좁아져요. 그러니까 좁아진다는 건 피가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저항이 커진다는 거예요. 잘 못 가니까 피부 쪽으로 못 가고 내부 쪽으로 모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 방어 기능.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백혈구가 또 혈액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몸의 어떤 면역 기능을 하기도 하고요. 심장을 좀 해부해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빨갛게 보이는 게 동맥혈이에요. 산소가 많은 혈관이에요. 그 다음에 파랗게 보이는 건 정맥혈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보내는 게 중요할까요? 받는 게 중요할까요? 물론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내는 것도 그냥 막 보내는 게 아니라 어디서 지금 뭔가 모자라대, 이런 자극이 와야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뭔가 모자라서 어딘가 뭔가 쓰고 있어 라는 자극을 받는 곳은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몸의 해부학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보는 오른손 쪽이 우심방 우심실이에요. 왼쪽에 있는 게 좌심방 좌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심방 쪽이 다 되돌아오는 쪽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어요. 여기에 이제 몸을 거쳐서 어떤 체내의 모든 기관을 거쳐서 이렇게 피가 돌아와요. 피가 돌아와요. 회기. 회기. 무슨 혈? 정맥혈 회기예요. 정맥혈이 이렇게 회기되는구나. 심장으로 되돌아오는구나. 그럼 정맥혈 회기량. 이 회기량을 따져보면 언제 회기되는 양이 많을까요? 가만히 있는데 회기되는 양이 많을까요? 운동할 때 회기되는 양이 많을까요? 그렇죠. 운동할 때 회기되는 양이 많아요. 그럼 가벼운 운동할 때 회기되는 양이 많을까요? 고강도 운동할 때 회기되는 양이 많을까요? 당연히 고강도 운동을 회기되는 양이 많겠죠. 고강도 운동할 때 심장이 자극 많이 받아요? 낮은 강도 운동할 때 자극 많이 받아요? 당연히 고강도 운동 자극 많이 받겠죠. 자극 많이 받는다는 증거가 뭐예요? 심장이 빨리 뛰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양을 여기 동방결절이 먼저 자극을 받아요. 그럼 이제 여기 피를 받아 놓는 것이 심방이거든요. 동맥혈이 싹 자극을 받으면, 이게 정맥혈 회기에 동방결절 자극을 받으면 여기 피파 촥, 여기 피파가 여기서 이제 탁 생겨요. 이렇게 피파가 탁 생기면서 여기 이제 혈액이 이렇게 들어와서 꽉 찰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디로 보내야 돼요?
심실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탈분극시켜요. 그러니까 흥분시켜요. 쿵 누르는 거죠. 그럼 피가 어디로 가요? 샥 뒤로 가요. 그럼 이제 여기 뭐가 있냐면 심방과 심실을 연결하는 그 관 사이에 방실결절이라는 게 있어요. 방실결절이 자극을 받으면 여기 이제 심실 중격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심장의 심근벽 사이로 일반 자극보다 6배나 빠른 자극이 가해져요. 그래서 근육 팍 수축해요. 그게 QRS 복합파예요. 여기서 이제 심실 수축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그냥 바로 수축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혈액이 여기 이제 꽉 차야겠죠. 꽉 찰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쿵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심장에는 다 판막이 있어요. 들어왔지만 들어온 곳으로는 다시 못 나가요. 그러니까 들어온 입구로 들어왔지만 출구는 반대쪽이에요. 그래서 역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장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 판막에 문제가 생기면 역류를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심장 중격에 문제가 생기면 정맥혈과 동맥혈이 합쳐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판막으로 막아주죠. 자,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자극을 받으면 여기까지만인 것 같은데 이 자극이 어디로도 연결돼 있어요. 이쪽으로도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똑같은 일이 여기서 벌어지겠죠. 여기는 폐 쪽에서 온 거고, 받아들여서 여기에 많은 산소가 충분한 혈액이 있는데 둘 다 꽝 수축하니까 여기 있는 혈액들은 어디로 가요? 폐로 갈 거고, 여기 있는 혈액들은 조직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쵸. 그럼 너가 자극받아서 지금 수축하라고 해서 심장 산소가 필요한 혈액이 필요하다며? 알았어, 내가 보낼게. 쭉 보냈어요. 보낸 만큼 나도 또 보내놓게. 충전하고 산소 보충하고 다시 이쪽으로 갔다. 또 자극 더 세게 운동했어? 오케이, 그럼 더 세게 뛸게.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뭐 다른 건 또 나중에 순환기가 살 거니까 이 R이 피크거든요. 심장이 이제 심시 수축하는 피크. 이 R과 R 사이 간격이 여기 심장이 한 번 뛴 거예요. 쿵쿵 한 번 뛴 건데 여기 또 한 번 또 R 간격이 또 나오면 QRS 복합하고 또 나오면 이 간격이 심장이 한 번 뛰고 두 번 뛴 건데 이 간격이 짧아지면 심장의 심박수가 빨라지는 거예요. 만약 간격이 멀어지면 여기 심박수가 느려지는 거죠. 뭐 자극을 주면 알랄랄랄 이렇게 뛰겠죠. 그래서 자극이 느려지면 알 이렇게 뛰겠죠. 1분 동안 그 횟수를 세보면 심장의 분당 심박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혈액이 이렇게 흐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이고요. 좀 더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자, 여기 아까 여기 동방결절 있었죠. 검은색으로 동방결절, 방실결절 이렇게 돌아서 여기서 산소 받고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산소 충분한 혈액으로 들어와서 다시 조직으로 가서 산소 주고 이산화탄소 받고 다시 이산화탄소 많은 혈액들이 거쳐서 오겠죠. 여기는 이제 전신의 정맥인데 정맥이 되게 두껍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두껍지 않고 그만큼 혈액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에. 그러니까 지금 다리 쪽, 하지 쪽에 보면 큰 동맥과 소정맥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다 혈액이 저장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보면 혈액이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이게 올리려고 해야 되는데 펌프는 위에 있고 밑에 있는 거 올리기 어렵고, 왜 어렵냐면 모세혈관을 거쳐서 큰 혈관을 밀어 올려야 되니까 압력을 만들어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긴 다 뭐가 있어요? 판막이 있어요. 판막. 그래서 혈액이 역류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혈액 자체를 수축시켜서 올리던가 근육으로 눌러서 올리던가 아니면 호흡으로 당겨서 받아들이게 하거나 이런 회귀 기전들이 있어요. 특히 중요한 게 이제 혈액 얘기하면, 혈액은 이건 잘 아시죠? 혈액은 혈장과 혈구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수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 덩어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인데 우린 적혈구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적혈구가 우리 혈액 혈구 중에 거의 한 98% 가까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혈액 중에 적혈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우린 헤마토크리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혈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을수록 우리는 산소를 많이 운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혈액 전체에 단백질 덩어리가 많아지면 혈액이 농축되는 거거든요. 끈끈해져서 혈류 흐름이 느려져요.
그래서 전체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혈장량이 늘어나면서 혈구량이 늘어나서 적절한 헤마토크리트를 유지해야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들도 우리는 할 거고, 우리가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이 혈액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 근육계예요. 근육은 해부학적으로 보면 우리 이제 뼈하고 근육이 연결되어 있는 거를 뭐라 그러죠? 건이라 그러죠. 그래서 뼈와 뼈를 연결하는 걸 보통 인대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건에 근육의 다발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고, 근육의 다발들이 이제 근섬유로, 우리 이제 근섬유 얘기하면 크게 두 종류의 섬유가 있는 거죠. 우리 FT 섬유, ST 섬유. 색깔로 얘기하면 백근, 적근이고요. 속도로 얘기하면 빠른 근육, 근섬유, 느린 근섬유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있고, 이걸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근세사가 있고, 근세사를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근원섬유들이 있는 거예요. 이 근원섬유 안에 이제 액틴이랑 마이오신 얘네들이 있는 건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이오신에 이제 콩나물 대가리 같은 게 이렇게 딱 있어요. 콩나물 대가리가 액틴에 붙으면 결합돼요. 이걸 교차결합이라고 얘기해요. 붙어서 잡아당기면 움직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런 마이오신 헤드가 액틴과 결합되어서 교차결합이 형성되면 얘네들도 다 이쪽으로 잡아당기고 얘네들도 이쪽으로 잡아당겨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나의 근절이 만들어지는데, 여기를 고정한다 칩시다. 고정. 여기를 고정해서 안 움직여요. 대못을 박아놨어요. 근데 여기 다 이렇게 안쪽으로 잡아당겨요. 어디로 움직일까요? 여기가 이쪽으로 쭉 잡아당겨지겠죠. 그래서 여기를 고정점, 기점이라고 한다면 반대쪽에 연결된 것을 착점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보면, 자, 여기를 고정점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는 착점이에요. 근육이 수축하면 이렇게 수축하겠죠. 이렇게. 그죠? 양쪽에서 잡아당기겠지만 결국 한쪽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이 수축하면 이렇게 움직여지겠죠. 팔꿈치가 어떻게 됐어요? 굽혀졌죠. 그건 굴곡이라고 얘기해요. 굽힘. 그냥 편하게 순 우리말로 굽힘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근육의 길이가 어떻게 되면서 짧아지면서, 그래서 단축된 거죠. 또는 구심성 수축. 아까 몸의 중심 쪽으로 수축됐다 그래서 구심성 수축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굴곡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반대로 얘가 지금 여기 밑봉에 어떤 장력을 받았네요.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여기서 봅시다. 여기 지금 포환을 들고 있는데 포환을 들고 있는데 포환의 무게가 무거워요. 무거워서 버틸 수가 없어. 얘 힘만으로 얘 힘을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크다면 너 힘을 쓰고 있지만 늘어나야 되네? 그럼 팔꿈치는 어떻게 됐어요?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굽혀졌어요, 펴졌어요? 펴졌죠. 펴이에요, 펴. 펴이고 신전됐다. 그러니까 신전됐다, 펴졌다. 그럼 근육은 이렇게 늘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신장성 수축을 했다. 그래서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기도 하고 펴지기도 하는 운동을 했다라는 걸 우리는 등장성 수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뭐 여러분 책상 밑에 이렇게 딱 잡고 힘 줘봐요. 네. 힘은 줬지만 근육은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바로 이런 힘은 발현하지만 근육의 길이에 변화가 없는 움직임도 있겠죠. 이런 걸 등척성 수축이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게 근육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신장성 수축이야, 뭐가 단축성 수축이야, 뭐가 굴곡이야, 뭐가 신전이야, 이거 되게 헷갈리는데 그냥 이렇게 되면 굴곡이죠. 뭐 이렇게 되면 신전이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는 뭐예요? 등척성 수축, 아니 관절의 움직임 상태로 얘기한다면 선생님 굴곡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겠죠. 기준을 해부학적 자세를 기준으로 본다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굴곡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됐다면 신전된 거예요. 그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됐다면 굴곡된 거죠. 관절의 운동 상태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고 있다면 펴지는 거고, 이렇게 되고 있다면 굴곡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애가 있고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애들이 있겠죠. 주로 이제 우리 상완 이두근은 굽힘을 주로 일으키는 근육이에요. 지가
지가 수축을 하면 구피힘을 만들어져요. 그쵸? 네. 근데 얘는 펴는 애는 아니거든요. 펴는 애는 상완 3두근이에요. 그럼 이두근이 지 역할을 본래대로 수행한다면, 자기 일을 잘 수행한다면 굴곡이 될 거고, 상완 3두근이 자기 일을 잘 수행한다면 신전이 일어나겠죠. 그쵸? 근데 상완 2두근이 힘을 발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여기서 쾅 힘을 줘서 내려요. 그건 뭐예요? 나는 지금 수축하고 싶은데 너가 힘이 너무 세서 나는 더 이상 수축할 수가 없어. 늘어나.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한 거죠. 근데 주동근인데 자기가 주인공인데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면 근육이 길어지면서 장력이 발휘돼요. 이러면 신장성 수축이 나타나죠. 그럼 이제 신장성 수축이 이렇게 펴지는 건 얘 역할인데 얘가 힘을 발현하면서 펴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건 또 나중에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밑으로 미세하게 들어가서 에너지 시스템이 있어요. 네. 아까 세포의 가장 안쪽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에서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에너지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ATP, PC 시스템. 그래서 인원질 시스템이에요. 여기 이제 포스페이트가 P가 이제 무기인산이거든요. 이게 포스페이트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지금 포스파젠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인원질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 보통 스프린터들이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 시스템이에요. 아까 100m 얘기하셨는데 100m, 뭐 길게 보면 한 200m 정도. 시간을 보면 이 에너지 시스템은 8에서 10초 정도의 시간밖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몸의 ATP 양이 소량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ATP가 분해되고 나면 얘가 ADP라는 게 되는데 이걸 다시 ATP로 재합성 해주는 역할이 크레아틴 인산이에요. 얘 역시도 소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초 길어야 정말 길어야 한 12초 13초 요 정도밖에 발현 못해요. 그러면 그 다음 더 길게 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면 뭐 한 1.3분에서 뭐 1.5분, 한 1분에서 2분 사이인데 그 정도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해당 과정을 통해서 ATP를 공급할 수 있는데 스프린터처럼 초고강도의 그 어떤 파워를 발현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파워는 낮아져요. 힘은 낮아지는 대신 길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에너지를 뭘 쓰냐면 결국에는 다 종국에는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얘 PCR을 이용해서 ATP를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포도당을 분해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인원질을 재합성할 거냐, 이거예요. 근데 포도당을 분해하면 이 인원질을 통해서 ATP를 합성할 수 있지만 합성하는 만큼 젖산도 만들어내요. 그래서 몸이 빨리 산화되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기는 한 400m 달리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400m 달리고 나면 여러분 어때요? 숨도 차고 막 힘들잖아요. 그쵸? 그게 뭐가 쌓인 거예요, 몸에? 젖산이 쌓인 거예요. 젖산이 쌓이면 이걸 제거시켜 줘야 되겠죠. 어떻게? 뭐 산화시킬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간에 가서 글리코겐으로 재합성할 수도 있을 거고.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이 정도의 어떤 운동도 하지만 뭐 어디 저기 뭐 트레킹을 가거나 어디 멀리 가고 싶어. 여기 보면 거의 뭐 1.15km 달리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이제 파워는 더 작아지겠죠. 약해지겠죠. 대신 지속 시간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15km를 달리면 보통 얼마나 걸려요, 시간? 15km 달리기. 우리 달려본 적이 없구나. 15km 1시간 정도 뛴다고 합시다. 1시간 동안 뛰어야 되는데 이렇게 힘들게 못 뛰잖아요. 최대한 어떤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15km 이 유산소 시스템 할 때는 몸에서 필요로 한 산소만큼 공급해 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수요와 공급이 일치된 상태. 이러면 뭐가 돼요? 안정이 돼요. 지금 우리 가만히 있을 때 안정이 아니라 동적 안정이 이루어져요. 이거를 항정 상태라고 얘기해요. 수요와 공급이 일치된 상태. 이러면 어때? 편안하게 달릴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주로 사용된 에너지가 뭐예요? 지방을 주로 에너지로 사용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해당 과정에서 포도당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공급하면 여기는 산소가
없을 때는 젖산이 쌓이지만 산소가 충분하면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돼요. 그러니까 여기 호흡기원율이 1일 때고 여기 호흡기원율이 0.7일 때예요. 여기 에너지원의 사용 순서를 보면, 자, 여기 지금 1시간 정도 운동을 할 때고 2시간 정도 운동할 때고 3시간 정도 운동할 때인데, 자, 아주 처음에 이제 가장 먼저는 인원지 시스템을 먼저 썼을 거예요. 왜 얘를 제일 먼저 쓸까요? 그쵸. 근육이 직접 조정돼 있어서 우리가 뭐 운동 시작하자마자 호흡을 통해서 받아들인 걸로 뭘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얘가 여기 갔다가 폐에서 확산됐다가 산소를 받았다가 좌심방으로 갔다가 좌심실로 갔다가 쭉 돌아서 여기서 썼으면 여기로 공급해 줘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꽤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있는 인원질을 이용해서 일단 먼저 운동을 했을 거예요. 인원질이 부족해요. 그때는 뭘 써요? 글리코겐을 분해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몸에 아까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소장에서 흡수돼서 포도당의 형태로 혈중에 이제 많아질 거고 혈중 포도당 농도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무슨 그 검사하고 그럴 때 공복에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밥 먹고 오면 혈당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당뇨가 아님에도 당뇨병인 것처럼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공복의 혈당 수치를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탄수화물 먹으면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럼 농도가 높아지면 정상 수준보다 높아진 걸 어떻게 할까요? 정상 수준보다 많아졌어. 낮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다른 표현을 하면 저장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잉여 포도당에 남는 높아진 부분을 근육에도 저장할 수 있고 또는 간에도 저장할 수 있고 또는 더 나오면 지방 조직으로 저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글리코겐,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하면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쓸 거예요. 그래서 요 당질, 즉 포도당을 분해해서 또는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는데 1시간 정도 지나면 당질 저장의 한계, 더 이상 당질을 쓸 수가 없어. 근데 왜 중요하냐면 포도당은 우리 몸에 혈중 포도당 농도 정상적으로 유지돼야 되는 이유는 신경계가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가 다 포도당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고갈돼 버리면 신경이 죽는 거예요. 뇌가 죽고 뇌 활동을 하지 못하고 신경계 활동을 하지 못해요. 그럼 몸은 죽죠. 그러니까 최선의 혈당을 유지하려면 대체 에너지를 선택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지방이 되는 거죠. 지방을 쓰는 대신 뭐는 낮아져요? 파워는 낮아져요. 그러니까 운동을 오래 하다 보면 힘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힘을 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먹어야죠. 그 탄수화물을 섭취해야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주기적으로 섭취해야 혈중 포도당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면서 파워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고 있는데 중간중간 막 먹으면 저 새끼는 기본 태도가 안 돼 있어. 이게 아니라 운동량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인 거죠. 그래서 2시간 정도 지나면 지방 사용 비중이 높아지게 되고, 그쵸? 이제 지방을 분해해야 될 거예요. 그 지방을 분해하되 아까 스테아릭산 얘기했는데 딱딱한 지방을 분해해서 아주 연한 유리지방산으로 분해하고 작은 조각으로 분해하는 거예요. 이 작은 조각도 되게 많아요. 사슬이 얘네들이 이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미토콘드리아 이제 내막 안에 기질이 있거든요. 기질 안에서 이제 베타산화 과정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또 쪼개요. 그래서 아세틸 조효소 A로 쪼개요. 이걸 또 TCA 사이클로 보내요. 그 TCA 사이클이라는 것을 또 전자전도계로 보내요. 거기서 막 수소 이온의 능동수송과 화학적 확산작용의 과정을 거치면서 ATP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좋은데 이게 또 운동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지방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또 한계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 다 빠졌어. 쫙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저기 에티오피아나 이런 아프리카 난민 어린이들 보면 다 뼈밖에 없죠. 왜 뼈밖에 없는 거예요? 못 먹어. 단백질을 섭취도 안 됐고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의 에너지인 단백질마저 생존을 위한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운동할 때 우리는 주 에너지가 탄수화물과 지방이잖아요. 근데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운동하면 오줌에서 요소, 즉 아민, 단백질이 분비가 돼요. 질소, 화합물이 분비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는 에너지로 보통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탄수화물과 지방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얘기하고 나중에 에너지 덱 가면 또 다 얘기할게요.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